자, 이번에는 벼락치기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벼락치기. 말이 벼락치기지. 흐름.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영상, 그동안에 영상 묶어놓은 거 하고, 그리고 교재 묶어놓은 거,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100점을 목표로 하거나, 공부, 나중에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나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할 친구들은 꼼꼼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벼락치기. 진짜 공부가 안 돼 있다. 최소한 요거만큼 중간 이상을 하고 싶다. 이 짧은 영상을 보면 됩니다. 이미 공부한 친구들도 흐름 한번 다지고 싶으면 짧은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간 순서로 돼 있죠. 도구에 따라서 시기를 나눕니다. 뗀석기, 그 다음에 간석기, 청동기, 철기. 그래서 도구가 지나는 순서고, 구석기에서는 특이한 점은 이동생활을 했었다라는 거, 정착하지 않고 막 집이나 이런 데 대충 지어서 살았다라는 거, 동굴, 그늘 같은 데 이렇게 살았었다라는 거. 그래서 뗀석기에서는 주먹도끼, 승배 찌르개 이런 것들이 유물 사진으로 가끔 나오긴 하죠. 농사는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석기 때 간석기가 쓰이기 시작하죠. 돌갈, 갈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는 특이한 점은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죠. 그래서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수반하게 되죠. 우리 요거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신석기 레볼루션.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일단 토기를 제작하죠.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정착하면서 움집을 짓게 되고, 바닥은 둥그렇고 불 피운 자리, 화덕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있는 이런 움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떤 종교 같은 게 필요하겠죠. 해, 바람, 땅 같은 데 신이 있다고 믿는, 자연물에 신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동물과 자기 부족을 연관시키는 토테미즘, 조상 숭배, 샤머니즘, 이런 원시적인 종교도 있고, 뼈바늘, 그리고 실을 뽑는 가락바퀴, 옷을 만들어 쓰는 이런 유물도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토기, 정착, 움집,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이걸 직조라고도 해요. 직조. 옷 만들어 쓰는 이런 부분. 그리고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거, 좀 사치스러운 것들. 칠해거리라고도 해서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 신석기 혁명, 신석기 시대 특징이고, 청동기 때는 청동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무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무기로 만든 비파형 동검이 등장하든지, 아니면 거칠지만 거친 무늬 거울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무기나 제사용으로 청동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농경기는 아직도 농사 도구는 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달돌칼. 그래서 청동기 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반달돌칼이고, 신석기 하면 빗살무늬 토기가 유명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미송리식 토기 혹은 민무늬 토기, 이런 토기들이 청동기 때 유행했었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을 함께 가진 이 사람을 우리 뭐라 불렀냐면 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장이 죽고 나서 자기 무덤, 고인돌을 만들었었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계급이 등장했었다는 거. 그래서 농사는 이때 시작이지만 벼농사는 청동기 때 시작이 되었다는 거. 벼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진, 그리고 청동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군장들이 자기들의 어떤 위신을 위해서 고인들 만들었었죠. 계급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철기가 쓰이죠. 청동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더 강한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관련된 유물로는 항아리 무덤, 동무덤, 그리고 중국동이죠. 명도전, 그리고 붓 같은 거, 그래서 글자를 썼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비파형 동검이라면 비파형 동검이 업그레이드된 얇아진 세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이 업그레이드된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철기. 그래서 요 시기 구별하는 거, 특히 유물, 사진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유물이 나왔을 때 어떤 시기냐, 이쪽은 거의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 자, 요 구석기, 신석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나라가 등장하는 건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고조선이죠. 원래는 조선이라 했었다고 배웠습니다. 고조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것이 단군신화.
여러 책이 나오지만 삼국유사, 이란 스님이 쓴 삼국유사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일화 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계급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농경사였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토테미즘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뭘 읽을 수 있었나요? 재정 일치사였었다라는 거, 단군과 왕검이 한 사람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재정이 일치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팔조법 중에 3가지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든지, 뭐 사유재산이 있었다라든지, 뭐 그리고 뭐 배상을 했었다는 것에서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뭐 형벌이 있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었죠.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조선 영역 이렇게 유추하고 있죠. 여기에 고조선 영역으로 유추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되게 나오는 거, 이런 고인돌도 나오고 비파형 동검도 나오고,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말해줄게요. 미성미식 토기 이런 것들 고조선의 영역을 추측하고 있게 해주죠. 그리고 단군 왕검이 쭉 이어져 오죠. 그 중에 이제 중국에서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을 빼앗게 되죠. 이때부터는 위만 조선이라고 하고, 나중에 중국의 한나라 한무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한무제가 고조선을 망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한나라의 군현이라고 하는 식민 기구가 있었는데, 얘네들 나중에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철기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이런 부분 한번 쭉 앞에 영상 보고서 한번 정리해 보고, 고조선 최초 나라가 이제 망하고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진안, 마한, 변한 합쳐서 사만.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을 구별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잘 되지요. 부조, 부여. 부여는 왕이 있지만 왕의 힘이 약했었죠. 그리고 왕 주변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동물의 이름을 딴 사출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왕권이 약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부여에 여기 평탄하기 때문에 벼농사보다는 이제 반농사가 잘 됐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풍습, 뭐 일책 12법, 형사치수제, 그다음에 순장, 뭐 요와 같은 대표적인 풍습들. 그래서 풍습 비교하는 게 시험 잘 나옵니다. 특히 제천행사, 연고가 아니에요. 영고. 자, 고구려. 부여에서 고주몽이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도 풍습이 비슷합니다. 일단 여기도 초기 고구려는 왕권이 약하고, 제가회의라고 해가지고, 가가 귀족이에요. 여러 귀족들이 여기처럼 힘이 셉니다. 제가회의라고 해서 이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약탈경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는 약탈경제가 유행했었습니다. 좀 사납고 강하죠. 그리고 고구려 하면은 똑같아요. 일책 12법 똑같이 있었고, 형사치수제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제도가 서옥제라고 있었죠. 서옥제는 결혼풍습. 앞에 영상 확인해 보세요. 시간상 생각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었다라는 거. 부여는 영고, 고구려 동맹. 자, 옥저, 동해. 옥저 같은 경우는 해산물, 바다, 동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이 많았었고, 옥저 동해는 공통점이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낮은 수준의 단계에 있는데, 옥저의 풍습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 여자가 남자 집으로 와서 시집을 가는 거.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자, 선생님 마음이 급하네요. 빨리 찍으려니까. 민며느리제. 그리고 골장제라고 있었죠. 가족 공동무덤. 가족의 뼈만 추려서 무덤을 썼었던 거. 그다음에 동해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죠. 너의 부족에 침범하면 손과 말로 배상하는 거. 책화. 그리고 족외혼.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거. 그리고 제천행사가 무천이 있었죠. 무천. 동해하면 무천 제천행사. 자, 사만이 남쪽은 특히 변한 지역인데 벼랑 철이 많이 납니다. 벼철. 자, 사만 중에서 변환하면 벼철. 그리고 이쪽은 특이한 점이 재정이 어땠다?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과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었죠. 특히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을 소도라고 했었고, 이 영역에는 이렇게 오래 같은 거 매달아놔서 소대라고 해가지고 이 영역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장이 다스리는 이 소도 지역에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재정 분리였었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고조선의 단군 신화는 여기서 재정 일치였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고, 사만의
제칠 행사는 5월제, 10월제라고 해서 계절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제칠 행사 우리 외웠었죠?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삼하는 숫자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라들이 등장을 하죠. 이것이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왜 삼국시대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래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 여기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신라 이렇게 하면 삼국시대가 맞지만 이 아래 가야라고 또 있었죠. 근데 가야를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은 왕은 있지만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연맹왕국 단계에서 끝났다고 해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왕권이 센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신 삼국시대를 이렇게도 불러요. 중앙집권국가다. 중앙집권국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다. 왕한테 힘이 집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율령반포, 영토확장, 불교 수용, 왕위 세습. 그래서 이런 걸 특징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 근데 가야는 이걸로 가지 못하고 연맹국가 혹은 연맹왕국에서 멈췄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라고 안 부르고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영상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좀 틀어서 얼굴이 나오게. 자, 칸이 좀 비좁지만 흐름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 고구려. 고구려는 저기 부유에서 내려와서 주몽이 세웠죠. 주몽이. 그리고 백제는 온조가 세웠습니다. 얘는 박혁거세. 자, 그래서 주몽이 세웠어요. 그래서 수도가 원래 졸본이었었죠. 졸본이었다가 나중에 국내선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죠. 그래서 고구려 수도는 졸본, 국내선, 평양 순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주몽 때 졸본. 그러다가 저기 보면은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뭐 태조왕, 뭐 고국천왕 뭐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왕들을 거쳐서 이런 곳들이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갔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줄 왕은 요 광기토대왕이라는 거. 광기토대왕 꼭 알아두고. 자, 백제 볼게요. 백제 이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에서 백제는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세우냐면 수도가 처음엔 한성입니다. 지금의 서울. 그래서 한성에 위치한 이유가 있죠. 한강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방어에 좋고 농사짓기에 좋죠. 그래서 한성을 차지한, 한성에 있는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온조 뒤를 이어서 쭉쭉쭉 가다가 고이왕 때, 고주몽 때 얘네가 중앙집권 국가의 틀을 잡았다면 백제는 고이왕 때, 그리고 전성기왕, 근초고왕이 있죠. 자, 근초고왕은 활발하게 대외 정벌을 했었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고구려를 치고 가서 고구려왕을 전사시켰고 중국 요소나 산둥, 그다음 외를 진출했었고 특히 외에 가지가 7개인 칼, 칠지도를 전달했다고 알려진 왕이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4세기인데 이때가 백제의 최전성기입니다. 4세기. 그래서 전성기가 먼저 오는 나라는 근초고왕 때 백제예요. 자, 신라는 경주 지역 망할 때까지 경주 1000년 동안 수도였었죠. 박혁거세 뒤를 이어서. 근데 얘네들은 왕의 명칭 변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외우는 방법 알려줬을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세요. 거참 이마왕인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거차 이마왕,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나중에 왕을 칭하죠. 근데 여기서 뇌물마립간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뇌물마립간. 뇌물마립간과 광기토대왕은 동시대의 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 순서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뇌물마립간과 광기토대왕의 관계가 있었죠. 뇌물마립간 때 이 외가 바다를 건너서 신라를 공격하잖아요. 옆에 있던 백제도 같이 공격하게 되는데 이 뇌물마립간이 광기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광기토대왕이 기병, 보병 통해서 오만을 신라에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400년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400년 사건의 영향, 선생님이 상당히 강조했었죠. 400년 사건 결과 첫 번째, 신라의 영향력을 고구려가 행사를 했었었죠.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거 영향 첫 번째, 신라가 고구려에 영향받았다.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호우명 그릇이 경주에서 출토된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광개토대왕이 내려왔었을 때 여기 있던 가야까지도 한 대 싸다기 치게 되죠. 그래서 가야의 중심지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400년 사건 별도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걸 계기로 뇌물마리간 때 왕권이 좀 세지게 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한번 볼까요?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시켰죠. 그리고 여기 한강이 있는데 한강까지 먹지 못하고 한강 북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그래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400년 사건 사료를 보면은 영락 몇 년, 이따 400년이거든요. 영락 몇 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교재를 보면 영락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꼭 정리를 해보고, 가야, 여기 아래 있는 가야는 옛날에 사만 중에서도 벼난과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벼랑 철이 많이 났었고, 그래서 여기 금간가야 같은 경우는 김해 김씨가 이쪽이 시조죠. 그리고 나중에는 대가야, 고령 지역. 그래서 김해랑 고령 지역이 가야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관련된 유물들이 거기 고분이나 토기, 금관, 뭐 투구, 갑옷 이런 것들이 교재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지만 여러 왕들을 통해서 자리 잡았고, 광개토대왕과 내무랑 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성기 뒤를 이어서 참 칸이 좀 부족하네요.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 부득이 다시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찍을게요. 자, 저쪽. 자, 다시 고구려, 백제, 자, 신라. 자, 지금 광개토대왕과 여기 뇌물마리간 관계 봤습니다. 이 두 관계는 400년 사건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장수왕. 장수왕이 최전성기죠. 장수왕은 아버지가 건들지 못한 이 한강까지도 차지하죠. 그래서 수도도 평양으로 옮겨서 한강을 차지했었죠. 장수왕. 그래서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과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비석을 2개 세웠었죠. 그래서 여기 만주에 세운 광개토 대한릉비, 한강 유역에 세운 충주 고구려비. 자, 요것은 아버지 업적, 광개토 대왕의 업적. 그 다음에 이 충주에 세운 충주 고구려비, 옛날엔 중앙 고구려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강을 차지했음을,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했음을 알게 해주죠. 요 두 비석 다 장수왕 때 한반도 유일한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죠. 그래서 장수왕. 그래서 전성기, 아까 4세기 때 근초고왕이 전성기였다면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가 됩니다. 5세기. 자, 참고로 장수왕 때 백제를 공격하죠. 그래서 백제 수도 한성에 있었던 계로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죽임을 당하고 수도가 옮겨지죠. 원래 첫 수도가 어디였었어요? 한성이었었죠. 그래서 한성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아니죠. 사비가 아니죠.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 지역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비로, 그래서 부여. 그래서 사비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 고구려는 아까 정리했었습니다. 처음에 고주멍이 졸본, 그 다음에 나중에 국내섬, 그러다가 장수왕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수도는 총 3개, 졸본, 국내성, 평양. 그 다음에 백제는 한성, 웅진, 사비, 요 순서로 옮기게 됩니다. 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웅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 잠깐 반짝했었던 무령왕. 무령왕은 2가지 기억해주면 좋아요. 무덤이 유명하죠? 무령왕릉. 그래서 벽돌 양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중국. 이때 중국 같은 경우는 북조, 남조로 쪼개져 있었거든. 특히 남조랑 교류가 많았던 나라가 백제인데, 이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이 이 무령왕릉입니다. 그리고 22담로라고 해가지고
지금 왕이 죽고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잖아요. 지방에 22단로를 설치해서 22개 지역을 설치해서 왕족과 귀족을 보내서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22단로 이런 말 나오면 무령왕이라는 거. 그다음 사비로 옮긴 사람은 성왕이죠. 성왕. 그래서 신라는 이제 뇌물 마르간 뒤를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줄 왕이 지증왕. 지증왕은 이 거시기 사이즈가 상당히 컸었던. 왜 컸냐면 업적이 크기 때문에. 최초로 신라를 칭했고, 최초로 독도를 차지했고, 그리고 최초로 순장을 없앴고, 최초로 우경이라는 걸 실시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최초 지증왕들을 이어서 그다음에 또 누구냐? 버풍왕. 저 바풍왕 때 보면 업적이 율령반포, 골품제도, 연호제정 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버풍왕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틀을 마련한 왕이고, 근데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왕은 이 성왕과 동시대 왕이었었던 진흥왕이에요. 이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가 옵니다. 6세기. 아까 저쪽에서 4세기의 근초고왕 백제 먼저 있었고 5세기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전성기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는 6세기 진흥왕 전성기가 오게 되죠. 진흥왕 뭐 화랑도를 군사적으로 개편했었고 황룡사 지었었고, 그리고 이 성왕을 죽이게 되죠. 원래 이 둘이 나제동맹 원래 앞서 있었잖아요. 장수왕이 쳐들어오니까 신라하고 백제하고 나제동맹 체결해가지고 둘이 원래 같은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둘이 한강을 차지하기로 약속을 했었었죠. 실제로 한강을 둘이 차지했었는데 진흥왕이 배신하고 성왕을 나중에 배신을 때리고 흥분한 성왕이 쳐들어오자 성왕을 관산성 정토에서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진흥왕 성왕을 죽였었다라는 거. 이 부분. 그래서 전성기 진흥왕 6세기라는 거. 참고로 진흥왕도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죠? 한강을 차지하고 많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진흥왕 이렇게 해서 곳곳에 비석을 세웁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한강을 차지했으면 알게 해주는 비석이 두 개 있어요. 요거랑 요건데,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으면 알게 해주는 것이 단양적성비, 하류를 차지했으면 알게 해주는 것이 북한산비. 고구려는 아까 충주 고구려배가 한강을 차지했음을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쌤이 한강을 강조한 이유는 삼국시대의 전성기는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지기 때문에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 5세기 장수왕, 6세기 진흥왕 때 각각 한강을 차지했다. 물론 백제는 처음부터 한강을 차지했었죠. 자, 삼국의 문화 부분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상당히 많네요. 뭐 탑을 볼까요? 탑. 불교 국가였었잖아요. 탑. 고구려 탑. 지금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석탑. 둘 다 백제 건데 둘 다 목탑 형식을 띤 석탑이었었다라는 거.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산하공주, 서동 어떤 설화들이 있는 거. 앞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석탑은 소종방, 당나라 장군 소종방의 낙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모전석탑이라 하는 이유 선생님 앞서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상. 고구려에는 조그만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광배가 있는 거. 연가 7년명,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고구려가라는 거. 뒤에 연가 7년이라는 어떤 연호가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의 삼조불.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 발견했었다고 했습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고, 연가 7년명은 고구려 거고, 백제의 미소는 마기돌 백제 거고, 신라 경주 배동 석저 열애 삼전 입상.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름도 못 외우잖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상. 그 다음 고분 비교할 수 있어야죠. 고구려의 고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있었죠. 그래서 장군총. 근데 백제도 이 석천동 고분, 서울의 석천동 고분에 똑같은 게 있었다 그랬죠. 그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 백제이기 때문에 계승했다는 증거로서 서울의 한성 석천동 고분이 고구려의 초기 돌무지 무덤과 유사하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 나중에는 굴식 돌방 무덤 썼었죠. 이렇게 문만 찾으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방으로 돼 있어요. 그 천장이 모조림 구조로 돼 있고 문만 찾으면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껴묵거리 유물들이 다 훔쳐가서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대신에 이 사방 벽면에 벽화가 남아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유명하죠. 자, 백제 무령왕릉 아까 얘기했습니다. 벽돌로 된 무령왕릉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 남조의 영향 받았던 거 무령왕릉. 신라는 무덤 양식이 독특하죠. 너를 썼습니다. 나무. 그다음에 여기 돌을 쌓고 흙을 쌓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게 천마총. 그래서 나온 천마도. 천마도라고 해서 벽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벽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별하실 수 되고. 또 도교 관련해서 각 나라의 어떤 문화재가 남아 있었죠. 고구려의 이 굴식 돌방문에 나온 어떤 사신도 벽화 같은 것도 도교적인 요소였었고, 백제 산수무늬 벽돌 도교적인 영향이 있었고, 백제 금동 대학로 역시 도교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신라의 2차돈 순교비 불교 관련돼 있죠. 임신 서기석 화랑들이 유교를 공부했으면 알 수 있게 해주고, 금관, 천마도 다 신라 거. 보다시피 신라는 유물이 많은 이유가 돌무지, 던물무덤을 통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신라에서 알아야 될 거 골품제도 기억나나요? 골품제. 뼈골, 품계. 뼈에도 품격이 있다. 그래서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 진짜 뼈다귀,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성골, 진골은 이제 왕족, 귀족이에요. 얘네들은 승진에 제한이 없어.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건 육두품. 얘네들은 나름대로 똘똘한데 귀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왕따당하죠. 그래서 육두품, 최치원이 유명했었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의 대외교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랑 비슷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가 있었죠. 특히 일본, 수산리 고분군이라든지 미륵부살 똑같은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 경주, 신라 경주에서 저쪽 서역에서 쓸 수 있는 칼이나 어떤 조각상이나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고구려의 벽화에서 서역인의 코를 한 씨름하는 모습도 나온다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 이 고백신의 이 세 나라의 문화가 어디에 많이 전해지냐면 일본에 많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불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데 이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아스카 문화. 작년 2학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1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